이거는 제가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얘기입니다. 제 투자의 지도란 책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시장은 순환적 사이클과 구조적 사이클로 돌아간다라고 설명해왔죠. 순환적 사이클은 뭘 말하냐면 이런 사이클을 말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금융장세가 있고 실적장세가 있고 역금융장세가 있고 역실적장세가 있다. 지금 어디쯤 왔느냐? 지금은 초기 실적장세죠. 지금도 여러분 주식이 어떻게 올라왔냐면 실적 발표일에 대부분 오르고 실적에 연동돼 있습니다. 하지만 좀 약간 과거에 하고는 좀 다르죠. 어쨌든 이렇게 경기가 실제로 물가가 그다음에 기업의 실적이 나타나면 그거에 따라서 실적이 하나도 없을 때도 올라가는 건 돈으로 올라가니까 금융장세. 실제로 기업 실적이 좋아져서 올라가면 실적장세. 그 실적의 끝이 오면 역금융장세. 그게 이제 경기가 나빠지고 실적도 나빠져서 겨울같이 되면 역실적 장세. 이게 순환적으로 나타나는데 다만 코로나 때 그런 여러 가지 특수성 때문에 이번에는 어떻게 됐어요? 침체가 와야 되는데 안 왔죠. 그러니까 대신 요즘 어떠냐면 올해 말까지는 계속 지표가 안 좋게 나옵니다. 근데 침체는 안 와요. 왜? 실적이 계속 따라주는 거예요. 그럼 모순이 어디 있습니까? 옛날에는 안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은 왜 그러냐면 여러 가지 면에서 그걸 받쳐주는 또 다른, 왜냐하면 보세요. 사실은 옛날에는 모든 경기에 의해서 모든 산업이 같이 움직였거든요. 영향을 똑같이 받아서.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은 통화정책의 시대가 아니라 재정정책 시대이기 때문에 정부가 돈을 직접 쏟아붓는 업종은 실적이 최고조에 이르러 있어요. 엔비디아는 번 걸로 지금 가격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인공지능 다 기대감으로 오른 것도 꽤 많아요. 그렇지만 엔비디아는 아니에요. 진짜 팔고 있어, 진짜. 그렇게. 근데 그게 광범위하나요? 아니요. 부분적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실적장세는 실적장세인데 광범위한 실적장세가 아니에요. 언제 광범위한 실적장세가 나올까요? 올해 말에서 내년 초에 침체를 극복했다는 게 뚜렷해질 때. 무슨 말이냐면 침체 지표가 다 이제 사라지는 때가 옵니다. 지금은 다 침체 지표가 나타나죠. 침체 지표가 나타나는데 침체만 안 온 거잖아요. 지금 3룰 그 다음에 오늘도 발표 났잖아요. 그죠? 컨센서스 인덱스 그러니까 심리 지수들 있죠. 그걸 우리는 소프트 데이터라고 하는데 뭐 오늘 컨퍼런스 보드 미시간 소비자 심리 지수. 이거 다 뭐냐면 사람들의 심리거든요. 이 심리 지수가 완전히 돌아서 움직여야 침체를 극복해요. 지금은 마음은 침체라고요. 이 사람들 생각은. 다만 직장에 안 잘리고 있기 때문에 최악으로 행동만 안 하는 거죠. 마음속에선 계속 경직돼 있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있는 선거 때문에도 경직돼요. 공화당한테 물어보면 이거 무슨 개판이야 이거. 민주당한테 물어보면 너무 좋아졌어. 더 좋아질 거야. 미국 같은 경우에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거에 의해서 자기 멘탈은 자기 마음은 흔들리지만 실제 하드 데이터들은 좋게 나오고 있는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올해 말 가면서 계속해서 나쁘게 나올 거라고. 그건 그렇지만 침체는 아니면서 나쁜 부분이 나오는 거고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에 그걸 극복해서 누가 봐도 이제 침체를 벗어났다. 아까 말한 소프트 지표도 돌아서고 그 다음에 선행지수도 돌아서고 이런 것들이 돌아서면 사람들이 누가 봐도 침체가 아닌 상황이 옵니다. 그때가 되면 본격적인 실적 장세, 광범위한 중소형주 상승 장세가 돼요. 왜냐하면 그때가 되면 금리도 여러 번 내린 뒤가 될 거기 때문에 지금은 부분적인 실적 장세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장은 순환적 사이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하는 사이클이 하나 더 있다 그랬죠. 그게 뭐냐면 기술의 시대와 세계화 시대가 반복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지금은 기술의 시대입니까? 세계화 시대입니까? 예. 세계화 시대는 아닌 건 확실히 아시겠죠? 지금은 탈세계화 시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보세요. 세계화 시대가 아니면 무슨 시대예요? 기술의 시대. 탈세계화 시대의 다른 말? 기술의 시대. 이제부터 여러분은 탈세계화 시대는 기술의 시대라고 부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구조적 사이클도 같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 구조적 사이클을 볼 때 나스닥 투자는 지금도 여전히 강력한 투자에 속합니다. 다만 올해 말 내년 초에 침체를 확실하게 벗어났다고 모두가 인정하는 때가 오는데 그때쯤 되면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어떤 거예요? 주도주가 변경됩니다.
매번 다 이렇게 침체 우려에서 벗어난 시점에서 주도 자산에 큰 변화가 왔습니다. 아직은 모두가 침체도 여전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은 전체적인 변화가 안 나타났지만 올해 말 내년 초에는 완전히 자산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2015년도에 침체 우려에서 2016년도에 침체 탈피됐다라는 하반기 때부터 경기 민간 산업 원자재, 그때 원자재 랠리가 왔어요. 지금도 저 기억납니다. 2016년 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1월, 2월에 중국 부도설하고 글로벌 위기설 때문에 아주 대폭락이 있었는데 하반기부터 시장이 날아갔어요. 그때 제일 좋았던 자산 원자재였었습니다. 근데 15년까지 주도했던 건 채권과 벤처 자금들이었거든요. 그런가 하면 2019년도 기억납니다. 2018년도에 정말 많이 흔들렸어요. 왜? 제롬 파월이 계속 금리를 세게 올리겠다라고 얘기했고 12월 달까지도 금리를 계속 올리겠다고 말했어요. 그랬더니 2018년 12월에 대폭락장이 왔어요. 그러고 나서 2019년도에 7, 8, 9월 3번 소위 말하는 인슈런스 컷을 했죠. 그러고 나서 2019년 가을부터 이제 벗어난다라는 게 완연해지니까 어때요? 그때까지 오르던 금이 이제 꺾이기 시작했어요. 2019년도에 저희가 상반기에 400불대의 금을 사기 시작해서 2019년도 가을에 1200불부터 1500불, 600불대까지 팔았습니다. 정확하게 기억나요. 금이 끝났어요. 그때 상승이. 주식이 그때부터 많이 올랐죠. 예. 그런가 하면 2022년도에는 스태그플레이션, 물가만 올라가는 그때 엑슨모빌이 난리를 쳤는데 그 다음에 23년도에는 엔비디아가 올라. 이건 조금 약하죠. 근데 요번에 24년도에 침체 우려가 끝나고 25년도에 새로운 시대가 온다면 이때는 확실히 자산시장의 변화가 올 겁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소프트 데이터와 하드 데이터의 흐름으로 이렇게 읽고 있는 거죠. 어찌됐든 그런 변화가 오겠지만 아직도 전체적으로는 어디에 시대에 속한다고요? 탈세계화 시대. 다른 말로 기술의 시대에 속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기술의 시대에는 나스닥 투자에 대한 부분이 유효하고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전기간 지수를 투자하는 투자가 아니라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식의 그 기술에 대한 투자, 산업혁명이나 기술에 대한 투자는 아주 유효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그 안에서 어떤 분야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말하면 산업의 교체가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건 다우존스 지수는 이제 이게 어떤 거냐면 이게 깨졌네요. 여러분에게 이 버블 붕괴가 반복된다는 얘기를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이 미국에는 유명한 그런 용어들 중에 로링 20 광란의 20년대라는 게 있습니다. 로링. 이게 뭐냐면 이게 막 거의 그 미친 듯이 소리 지르는 걸 말하는 거죠. 로링 20. 광란의 20년대. 이게 어떤 때냐면 요 포스터에 나타나는 거. 재즈와 자동차와 이때 2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뭐 냉장고 뭐 그 자동차 뭐 지금 이 삶을 바꾸는 수많은 기술들이 이때 엄청나게 다 개발돼서 제품화되면서 물론 재즈도 유행을 했지만 이때 주가가 어땠냐면 1920년부터 29년까지 5배가 올라갑니다. 다우지수가. 지수가 5배 올랐으니 종목은 얼마나 올랐을까요? 이때를 미친 20년대 롤링가 광란의 20년대를 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나 올랐기 때문에 예기치 않았던 그 대공황 때 어마어마한 하락을 하고 그 하락은 거의 10년을 가죠. 당황했습니다. 모두가. 이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29년도에 나왔던 여러 주식시장 증권 전문가들의 얘기를 보면 웃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다시는 하락하지 않는 지대에 들어갔다. 이렇게 말했었죠. 아주 파티. 이건 언제도 나타났어요? IT 버블. 98년, 99년, 2000년도에도 나타났었죠. 동일하게. 이번에 인공지능도 버블스럽게 올라가고 있는 중이지만 아직도 시작에 불과하지만 어느 순간에 끝이 올 겁니다. 이것도 무섭게 터질 거라고 생각은 들어요. 예. 그런 기간 동안에도 우리가 무장한 지식으로 버티기 위해서는 S&P 500 기준에 그 다음에 그 리밸런싱을 하는 그런 투자들을 가져가는 게 필요하지만 이 인공지능은 이제 시작이죠. 보시면
다음번 제가 다음 달 시황 때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이 노동 생산성이라는 게 우리가 시장을 이제 붕괴나 버블 붕괴나 이런 것들을 따질 때 굉장히 중요한 지표에 들어가는데, 생산성 지표가 제대로 나타나는데 기술이 나오고 나서 몇 년이 지나야 됩니다. 몇 년이, 거의 뭐 10년이 지나서 이제 이때부터 생산성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는데, 생산성이 올라가야 주가가 올라가냐? 전혀 그렇지 않고요. 이 앞부분에서 주가는 다 올라요. 얼만큼 확인하기가 어려웠냐면, 요즘 뭐 인공지능의 그런 어떤 의문 관련된 이런 게 많지만 아직 시작도 안 한 거죠. 왜냐하면 사실 1987년이면 인터넷이 나오고 나서 상당한 기간이 지난 그런 대중화되기 전에, 이때도 로버트 솔로우라는 유명한 학자가 뭐라고 하냐면, 어디나 컴퓨터가 있는데, 그러니까 컴퓨터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오래 지났는데 컴퓨터의 그 생산성이 아직 안 나타난다. 그 다음에 폴 크루그먼 같이 유명한 그런 사람도 인터넷의 거시경제 효과는 팩스나 쓸까 별 도움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이 엄청난 그런 대폭발 직전에 딱 했다는 거예요. 98년도. 실제로 그 뒤에 모든 세상을 바꿔놓은 게 인터넷인데, 인터넷의 실제적인 생산성이 나타나는 요 기간이 나오기 직전에 모두가 전문가들이 이거 쓸모없어, 이거 별로 도움 안 돼 라는 말을 터뜨렸다는 거. 하지만 그 말을 했다 그래서 결과가 없었냐? 아니라는 거죠. 이 엄청난 생산성의 증가 국면이 왔었다는 거죠. 인공지능도 비슷한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아직 이제 버블의 시작에 불과하고, 지금도 버블스럽게 올라가지만 정말 IT 버블 때처럼 버블이 터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다만 그걸 너무 두려워해서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본이 지진이 온다 그래가지고 아예 일본을 떠나버리거나, 그게 답이 아니라 준비성에 투자하는 게 낫다라고 했죠. 그래서 내진 설계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죠.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인공지능 버블을 두려워해서 지금부터 아무것도 투자하지 않는다? 정말 어리석다는 거죠. 왜냐하면 앞에서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인간은 다 어떻게 해요? 그러다가 결국 꼭대기에서 들어갑니다. 제가 지금까지 주식시장에서 경험한 거로는 부정적인 말이 제일 쉽게 먹히더라고요. 뭔가 온다, 큰 게 온다, 뭐 폭락이 온다, 뭐 이런 말이 머리에 계속 남아있어요. 인간 특성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주식시장에 이런 말이 있어요. 유명해지고 싶으면 비관론자가 되라. 전 유명해지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저는 비관론자 정반대죠. 어쨌든지 그렇기 때문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관론은 쉽게 여러분에게 어필되고, 여러분이 쉽게 믿을 수는 있고 쉽게 인정은 할 수 있지만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 시간을 사는 방법이 더 좋은 방법이죠. 은퇴에 있어서는 그렇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몇 년씩 투자하고 집중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따지고 당연히 그거를 피하고 분산 투자를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장기적으로 은퇴 자금에 관련된 연금에 대한 얘기를 할 때는 그럴 수밖에 없다. 자, 인출기 관련해서는 이제 시간이 별로 없어 빨리 말씀드려야 되네요. 아이고, 이게 우리 실무 방송 하고 나면은 별로 시간이 없을 것 같네요. 자, 인출기에는 지금처럼 S&P 500이나 우리 주도 업종 EMP 같은 거를 투자하기보다는 버킷 투자가 더 여러분에게 적합해 보이긴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이 마음이 편한 상태로 현금 얼마, 몇 프로, 그 다음에 현금보단 조금 변동성이 있는 인컴 몇 프로, 그 다음에 조금 더 변동성이 높은 그로스 몇 프로, 이렇게 버킷별로 가져가는 거.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현금 계좌 4년치를 들고 가면서 나머지는 그냥 완전히 노출하는 그런 투자가 아니라 이거를 버킷별로 나누는 거죠. 이럴 때 여러분에게 단기적으로 좀 필요한 내용들을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이게 뭐냐면 최근에 ETF 투자 동향을 봤더니 1위하고 3위가 전부 다 채권 ETF인데, 그 채권이 요상하게도 특이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에게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뒤에 시간 때문에 하지를 못하겠네요. 이게 어떤 거냐면 모기지 채권과 회사채 채권이 들어가 있는
채권 ETF들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향후 한 1년 정도 이상 회사채, 여기 보면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라는 건 투자 등급 이상의 회사채에다가 투자하는 겁니다. 운용사는 피델리티, 돈 제일 많이 들어왔어요. 그 펀드의 57%가 단방에 한 방에 들어왔어요. 9월 11일부터 17일 사이에 그 원래 283억 아니고 100만, 1000만, 2억 달러였던 게 유입 금액이 1억 6천이 들어왔으니까 거의 있던 만큼 들어왔죠. 그거보다는 좀 적지만 강력하게 돈이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다 뭐라고요?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ETF.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뭐라고요? 미국의 회사채인데 투자 등급. 이 안에도 모기지가 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뱅가드 코어 본드. 이것도 엄청나게 돈이 들어오는데 얘도 똑같이 모기지 채권, 그 다음에 미국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회사채 채권. 여러분에게 제가 알려드리고 싶은 거, 지금 은퇴 관련돼서 움직이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그 버킷 안에는 지금부터 한 1년간은 미국의 투자 등급 회사채, 그 다음에 모기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채권 ETF를 하시는 게 유리합니다. 괜찮은 금리와 안정성을 동반한다는 거죠. 이건 나중에 한번 더 이게 무슨 구조인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금리 인하 전후에 그 수익률이 변화가 큽니다. 금리 인하 전에까지는 어떠냐면 이게 뭐냐면 인하 전에 올랐던 것들은 이제 인하 전에 많이 올랐던 거는 어떤 거냐면 10년짜리 장기 채권인데 인하가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인하가 지나가고 인하로부터 그러니까 후가 되면 어디가 주로 오르냐?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본드가 더 많이 오릅니다. 신기한 일이지만 그렇습니다. 이론적으로는 10년짜리, 20년짜리 장기 채권이 올라야 되는데 실제로는 회사채 투자 등급, 인베스트먼트 그레이드, 투자 가능 등급 회사채가 더 많이 올라요. 여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유리한 채권이 섞여 있는 ETF들을 고르시는 게 좋습니다.